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귀로 똑똑히 들었지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일을 다시 꺼내자 돌아온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또 너 혼자 그렇게 기억하는 거잖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해.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화가 나야 하는데 화 대신 슬그머니 의심이 올라옵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나?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이 짧은 의심, 대화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스멀스멀 차오르는 이 찜찜함을 우리는 대개 그냥 넘깁니다. 내 성격 탓이려니, 내가 소심하고 예민해서 그러려니 하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 의심이 당신의 성격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라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아주 조용하고 교묘하게 당신이 보고 듣고 기억한 현실 그 자체를 천천히 다시 쓰고 있다는 경고음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기억을 비디오 녹화 영상처럼 믿습니다. 찍힌 그대로 정확하게 저장돼 있다고 믿지요. 그런데 기억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교수의 그 유명한 실험은 우리의 이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교수는 지극히 평범하고 건강한 성인들에게 어린 시절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던 적이 있다는,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이야기를 신뢰할 만한 사람의 입을 빌려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4명 중 1명, 그러니까 25%가 겪은 적도 없는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의 두려움과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사람의 얼굴까지 덧붙여서 말이지요. 세월이 흐른 뒤 더 큰 규모로 다시 진행된 연구에서는 그 비율이 35%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신뢰하는 누군가의 반복된 말 한마디면 없던 기억까지 만들어낸다는데, 그렇다면 매일같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더구나 스탠퍼드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의 오랜 연구가 말해주듯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다름 아닌 우리의 기억을 관장하는 뇌 영역을 실제로 위축시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통해 당신이 자신의 기억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셈이지요. 당신의 기억이 흐릿해서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당해서 기억이 흐릿해지는 걸까요? 이 순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먼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주 은밀하게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발견에서는 착하고 다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드는 이 은밀한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어떤 말투에서 시작되는지, 그것이 우리 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려버린 현실 감각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 수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다시는 내가 잘못 기억하나 하는 그 한마디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게 되실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낯선 단어는 사실 80여 년 전에 한 연극에서 나왔습니다. 1938년에 발표된 가스등이라는 작품이지요. 극 중에서 남편은 집안의 가스등, 불빛을 몰래 조금씩 어둡게 줄여놓고는 아내가 왜 불이 어두워졌느냐고 물을 때마다 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야, 불은 그대로인데? 당신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처음엔 아내도 분명히 자기 두 눈을 믿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자 결국 아내는 자신의 눈과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하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의 본질은 큰 소리나 폭력이 아니라 네가 틀렸고 내가 옳다는 조용한 속삭임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가스라이팅은 이 연극 속 악당처럼 친절하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하고 때로는 다정하게까지 들리는 문장 속에 숨어있지요. 몇 가지 익숙한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기억 그 자체를 지워버리는 말투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도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어? 라고 정색하는 사람.
어제 분명히 모진 말을 해놓고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 또 혼자 상상한 거지? 라고 돌아서는 사람.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으면 그저 억울하지만 수백 번 들으면 사람은 결국 자기 기억을 내려놓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을 병으로 둔갑시키는 말투입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넌 왜 이렇게 예민하니? 화가 난다고 하면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을 떤다. 결국엔 너 진짜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듣게 되지요. 정당하게 느낀 감정이 어느새 내 성격 결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채널의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치며 하셨던 그 말,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고요가 바로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슬그머니 뒤바꾸는 말투입니다. 트라우마를 연구해온 심리학자 제니퍼 프레이드는 가해하는 사람일수록 추궁을 당하면 도리어 먼저 부인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끝내 자신이 피해자인 척한다는 일관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게 한 게 누군데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분명 상처받은 건 나인데 대화가 끝날 즈음엔 어느새 내가 사과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은밀하고 가장 무서운 말투는 바로 선의의 가면을 쓴 통제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아니면 세상에 누가 너한테 이런 쓴소리를 해주겠니? 가스라이팅을 임상에서 오래 다뤄온 심리학자 로빈 스턴은 이 수법의 핵심이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묶어두려는 지배욕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나를 가두는 사람이 나를 가장 위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말 몇 마디에 멀쩡하던 사람의 현실 감각이 통째로 흔들리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이 서랍 속 사진처럼 가만히 보관돼 있다고 믿지만 뇌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기억은 우리가 그것을 떠올리는 바로 그 순간마다 마치 점토처럼 잠시 말랑말랑하게 풀어졌다가 다시 굳습니다. 감정과 기억의 관계를 평생 연구한 신경과학자 조셉 르두의 작업이 보여주듯 다시 굳기 직전에 이 짧은 순간에 누군가 그건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라고 끼어들면 원래의 기억은 그 말에 살짝 오염된 채로 다시 저장됩니다. 그러니 가해자가 내 기억을 부정할 때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손으로 내 기억을 조금씩 고쳐 쓰고 있는 셈이지요. 여기에 더 잔인한 악순환이 겹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만성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끊임없이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기억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뇌 깊숙한 영역을 실제로 위축시킵니다. 동시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건 이상하다고 제동을 거는 뇌의 앞부분도 함께 무뎌집니다. 그 결과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로 기억이 흐려지고 판단이 둔해집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그 흐려진 모습을 가리키며 거봐, 너 또 기억 못하잖아 라고 말하지요. 당해서 약해진 것인데 약해진 것이 다시 당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손잡이를 스스로 놓게 만드는 이 조용하고 완벽한 덫이 바로 은밀한 가스라이팅의 정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교묘한 말에는 의심 많고 깐깐하고 자기 주장 센 사람이 더 잘 당할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을 임상에서 오래 지켜본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공통된 소견은 오히려 착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늘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더 오래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어쩐지 억울하고 모순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 속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감 능력 그 자체에 있습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의 뇌는 상대의 입장을 거의 자동으로 자기 머릿속에서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하면 공감형인 사람은 진심으로 그 관점을 끼워 맞춰보지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기본 설정값은 대개 이것입니다. 혹시 내가 문제인 건 아닐까? 상대를 이해하려는 그 고운 마음이 거꾸로 자기를 의심하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성찰이라는 미덕에 있습니다.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스라이팅의 발판을 내어줍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단 한 번도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수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당했다는 것은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만큼 양심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냉탕과 온탕의 덫입니다. 가해자는 결코 100% 차갑게만 굴지 않습니다. 모질게 굴다가도 어느 순간 더없이 다정해지고 또 차가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지죠. 그런데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에서 오래전에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보상이 올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하게 띄엄띄엄 주어지는 보상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끊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슬롯머신 앞을 떠나지 못하는 그 심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그 사람의 다정했던 버전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떠나지 못한 채 점점 더 단단히 묶여갑니다. 네 번째 이유는 조용한 고립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서서히 당신과 주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내 친구들은 사실 너 안 좋아해. 내 가족이 문제야라는 말로 당신의 현실을 비춰줄 다른 거울들을 하나씩 치워버리죠. 그렇게 세상에 남은 거울이 가해자 하나뿐이 되면 당신은 그 일그러진 거울에 비친 모습만을 자신이라 믿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분명히 짚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결론,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을까? 나는 왜 이런 걸 못 알아챘을까? 하는 그 자책은 사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입니다. 가해자가 노린 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강점이었습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의리, 그리고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려는 그 따뜻함. 문이 열리는 성질을 가졌다는 이유로 도둑에게 이용당했다고 해서 그 문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들은 당신의 결함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좋은 점을 재료로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흔들려버린 현실 감각을 어떻게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요? 도입부에서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이 흐려서 당하는 것일까? 당해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일까?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압도적으로 후자입니다. 당신의 기억력이 부실해서 그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기억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꼭 전하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짓눌려 위축되었던 그 뇌 영역은 사실 우리 뇌에서 회복력이 가장 좋은 부위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제거되면 그 영역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흐릿함은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영원한 판정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상처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그저 마음을 다독이는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행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의 순서입니다. 차례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실의 기준점을 머릿속 바깥에 단단히 고정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말랑해진다고 말씀드렸지요. 가해자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날짜와 함께 짧게라도 적어두십시오.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시고 중요한 대화는 메모로 정리해 두십시오. 머릿속 기억은 누군가 흔들 수 있어도 날짜가 적힌 기록은 그 누구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날 그 기록을 펼쳐보는 것만으로 당신은 역시 내 기억이 맞았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 치워졌던 다른 거울들을 의도적으로 다시 불러오십시오.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고립시킬 때 가장 강력해지고 당신이 연결될 때 가장 빠르게 힘을 잃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아니야, 너 안 이상해. 그 일은 분명히 있었어.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 한마디가 오랫동안 일그러져 있던 당신의 현실 감각을 거짓말처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고립은 가스라이팅의 연료이고 연결은 그 불을 끄는 물입니다. 셋째, 이것이 핵심입니다. 더 이상 현실 논쟁에 응하지 마십시오.
가해자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런 일 없었어와 분명히 있었어를 두고 끝없이 벌이는 말다툼 그 자체입니다. 그 논쟁에 뛰어드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자기 기억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로 끌려 들어가지요. 그러니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차분하게 한 문장으로 선을 그으십시오. 나는 그렇게 기억해.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겠어.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할수록 가해자는 더 큰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그 수법은 헛돌기 시작합니다. 넷째, 분명한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부드럽게 말씀드리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가 스스로 뉘우치고 멈추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대화로 설득해 바꾸려는 시도는 안타깝게도 대부분 또 다른 논쟁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관계 안에서 분명한 선을 정하고 그 선이 반복해서 무너진다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거나 연락의 빈도를 낮추는 것을, 더 나아가 그 관계와 거리를 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떠나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상처의 원인을 치우는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다섯째, 막연한 혼란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고 자신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다정해지십시오. 사회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먼의 연구가 보여주듯 뒤엉킨 불안에 이것은 가스라이팅이다라는 분명한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의 경보장치는 잦아들고 차분히 판단하는 영역이 다시 깨어납니다. 정체를 모를 때 우리는 휘둘리지만 이름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자비 연구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신을 향한 모진 비난이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보였어라는 말 대신 똑같은 일을 겪은 친구에게 건넬 그 말을 이제는 자신에게 건네주십시오.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저 사람을 믿었을 뿐이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빠져나온 뒤에도 이유 모를 불안이나 잠 못 드는 밤, 혹은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버릇이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랜 스트레스가 몸과 뇌에 남긴 발자국입니다. 그럴 때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또한 그 관계가 위협이나 신변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전문기관이나 도움의 손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으려는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듬며 처음의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대화 끝에 또다시 내가 잘못 기억하나 하는 의심이 슬그머니 올라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잠시 이용당했을 뿐이고 당신의 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당신의 감정은, 그리고 당신이 느낀 그 현실은 처음부터 옳았습니다. 인생의 발견은 오늘도 당신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걸어 나오시기를 조용히 응원합니다.